8월의 S볕이 제칠연대 연병장 위로 가차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정도로 지독한 폭염이 계속되는 오후였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단순한 땀방울이 아니라 공포와 긴장감에서 비롯된 식은땀이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매미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군화 발자국 소리를 낼 때마다 주위를 얼어붙게 만드는 지휘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이 부대의 모든 장병은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가혹한 연대장의 감시 아래서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연대장 박진호 대령은 뒷짐을 진 채 병사들의 대열 사이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사나웠고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군화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것에 집착하는 만큼이나 부하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병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박 대령은 삼중대장의 군복상의 단추가 미세하게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걸음을 멈추었고 주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으며 이는 곧 누군가에게 끔찍한 불호령이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익숙한 신호였다. 자네는 장교라는 작자가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서 어떻게 병사들을 지휘하겠다는 건가?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확하게 전달되어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지휘봉으로 중대장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중대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물들었지만 감히 눈을 들어 대령을 바라보지 못했다. 박진호 대령에게 있어서 부하들은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진급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었으며, 그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것에 병적인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연병장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었고, 몇몇 병사들은 탈수 증세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대열을 이탈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 대령은 병사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시계를 힐끗 확인하고는 혀를 차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번 주에 예정된 사단장의 방문을 앞두고 부대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며칠째 무리한 사열과 훈련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안중에는 오직 사단장에게 잘 보여 별을 하나 더 다는 것, 그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편 살인적인 더위와 고함 소리가 지배하는 연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부대의 외곽의 한적한 숲길 끝에는 수령이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이 소란스러운 부대와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상인 것처럼 짙고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곳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가끔 불어오는 미풍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낼 뿐이었다. 그 평화로운 그늘 아래 누군가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는 긴장감이 감도는 부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인물은 여군이었는데 그녀는 계급장이 잘 보이지 않는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자세는 언뜻 보기에 매우 나태하고 편안해 보였지만 훈련된 군인이라면 그녀의 어깨와 등 근육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도록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 손에 종이컵에 담긴 식은 커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무심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박대령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전해질 때마다 모자챙 아래 감춰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얇게 굳어지곤 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세연, 대한민국 육군에서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냉철한 지휘관으로 불리는 군단장 중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예고 없는 암행 감찰을 위해 최소한의 수행원도 없이 홀로 이 부대에 잠입해 있었고, 화려한 의전과 가식적인 보고서 뒤에 숨겨진 일선 부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다. 한세연은 종이컵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한 커피 맛과 함께 연병장에서 느껴지는 병사들의 절망감을 삼켰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 권력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이었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박진호 대령은 중대장을 쥐잡듯이 잡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보급 장교를 호출하여 창고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연병장 전체를 울렸고, 지나가던 행정병들조차 그 소리에 놀라 걸음을 멈칫거릴 정도였다. 박대령은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며 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사단장의 방문 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며 더위를 식힐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박대령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연병장 구석을 지나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끝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와 그 아래 드리워진 시원한 그늘이었다. 그는 그곳이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명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당장 저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곳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보급 장교에게 당장 꺼지라고 손짓한 뒤 수행 비서관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떡갈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거만했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병사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경례를 붙였다. 한세연은 멀리서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두 개의 인형을 감지했지만 자세를 고치거나 자리를 피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깊숙이 나무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고, 마치 이 상황을 관조하는 제3자처럼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예리한 청각은 박대령이 다가오며 내뱉는 불평과 욕설을 또렷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것들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변해갔지만 겉으로는 그저 휴식을 취하는 나태한 여군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 고요한 떡갈나무 아래가 곧 폭풍의 눈이 될 것임을 예감한 듯 주위의 매미 소리마저 잠시 잦아들었다. 박대령이 떡갈나무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휴식처라고 생각했던 곳에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연대장이 쉬어야 할 신성한 장소에, 그것도 일과 시간에 한가롭게 앉아 있는 군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심기를 극도로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옆에 있던 수행 비서관에게 턱짓으로 저 건방진 병사를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문득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발걸음의 속도를 높였고 손에 쥐고 있던 지휘봉을 더욱 꽉 쥐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거야. 박대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떡갈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그림자가 한세연의 몸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인물이 여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복장이 불량하고 상급자를 보고도 즉시 일어나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격분했다. 박대령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규율을 어기고 땡땡이를 치는 개념 없는 하급 간부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멍청한 신병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세연은 자신의 앞에선 거대한 그림자와 위압적인 기척을 느끼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나 모자챙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가볍게 흔들며 박대령을 향해 고요한 시선을 던졌는데 그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해서 오히려 박대령을 당황하게 만들 뻔했다. 하지만 박대령은 곧바로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이 건방진 여군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서기 시작하며 폭언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박진호 대령은 거친 발소리를 내며 한세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이 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야, 너 지금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아. 직속 상관이 왔는데 일어나서 경례도 안 해. 그의 고함 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뒤따라오던 수행 비서관마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릴 정도였다. 하지만 한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태연하게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으며 그녀의 침묵은 박대령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오만한 대령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이 떡갈나무 아래의 공간은 이제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한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폭주하는 폭군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숨겨진 칼날이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 건방진 여군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이 얼마나 비열하고 졸렬한지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한세연은 박대령의 손에 들린 텀블러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짐작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규율이 땅에 떨어진 이 부대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명분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자 아래로 드러난 턱선을 굳혔다.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도 뜨거운 액체가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박대령은 그녀의 태연한 한숨 소리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였고 머릿속에서 감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메아리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가장 즉각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떡갈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 상황을 말리려는 듯 손짓했지만 이미 당겨진 활시위는 되돌릴 수 없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이 사건은 곧 제7연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박진호 대령의 고함 소리가 떡갈나무 숲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지만 한세연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린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눈앞에서 날뛰는 맹수를 관찰하는 조련사의 눈빛에 가까웠다. 박대령은 자신의 호통에도 즉각적으로 튀어 일어나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 자신의 목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던 부하들과는 전혀 다른 이 이질적인 존재에게서 본능적인 거부감과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동시에 느꼈다. 한세연은 느릿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흙이 묻은 군복 바지를 툭툭 털어냈고 그 여유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박대령의 자존심을 긁어놓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녀는 박대령을 향해 경례를 붙이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를 응시하며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과 일그러진 표정을 눈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경례란 존경하는 상관이나 국가에 바치는 예우이지 제복을 입은 양아치에게 보여주는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명백한 하극상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미쳤나? 감히 대령이 앞에 있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내 소속과 계급이 뭐야? 박대령은 윽박지르며 한세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한 침묵뿐이었다. 수행 비서관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대령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없었다. 박대령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건방진 여군을 이대로 살려보냈다가는 부대 전체에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본보기로 잔인하게 짓밟아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담긴 텀블러에 머물렀다. 박대령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텀블러의 뚜껑을 거칠게 열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정신이 몽롱한 모양인데 내가 친히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그 말에 담긴 저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검갈색 액체가 텀블러에서 튀어나와 한세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뜨거운 커피는 그녀의 모자와 어깨를 적시며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은 폭력이었다. 뜨거운 액체가 피부에 닿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한세연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커피는 그녀의 낡은 군복으로 스며들어 흉한 얼룩을 남겼고 달콤하고 씁쓸한 향기가 역하게 진동하며 주위의 공기를 더럽혔다. 뒤에 서 있던 비서관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멀리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병사들조차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박대령은 빈 텀블러를 바닥에 내던지며 통쾌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한세연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커피물을 털어내고 손등으로 얼굴에 흐르는 액체를 닦아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모자가 벗겨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아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대령으로서 부하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박대령의 웃음을 뚝 멈추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박대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곧바로 그것을 불쾌감으로 치부하며 다시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패급 군인은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라고 믿고 싶어 했으며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바닥을 기어 다니기를 원했지만 한세연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것은 박대령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헌병대 당장 헌병대 불러. 박대령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무전기를 든 비서관은 허둥지둥 헌병대에 지원 요청을 보냈다. 박대령은 이 여자를 당장 영창에 쳐넣어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고 감히 자신에게 대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한세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지만 한세연은 그저 묵묵히 젖은 군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대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다. 잠시 후 무장을 한 헌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고 험악한 분위기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헌병들은 커피를 뒤집어 쓴 여군과 씩씩거리는 연대장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박대령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즉시 포승줄을 꺼내 들었다. 이 계집을 당장 끌고 가서 독방에 쳐넣어 상관, 모독죄와 군기 문란죄로 엄벌에 처할 거니까 박대령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헌병들은 머뭇거리면서도 한세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한세연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헌병들에게 팔을 내주었으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테지만 그녀는 마치 소풍을 가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헌병들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박대령을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라 함정에 걸려든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박대령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애써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바닥에 떨어진 텀블러를 발로 찼다. 건방진 것,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커피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이것으로 부대의 기강이 바로잡혔다고 자위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자신의 군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직접 타격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숲의 매미들은 다시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하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가는 한세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호 대령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 기본적인 판단력조차 상실한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커피 냄새는 불쾌했지만 그것은 곧 박대령이 덮어쓰게 될 오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영창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오히려 이 부대의 더 깊은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헌병대 건물로 향하는 동안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연대장에게 커피 세례를 받고 끌려가는 여군의 모습은 순식간에 부대 내의 핫 이슈로 떠올랐고 병사들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과 연대장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한세연은 병사들의 눈빛을 읽으며 이 부대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토차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커피 자국이 이 부대를 정화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며 어두운 복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헌병대 건물 내부는 바깥에 자결하는 태양과는 대조적으로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공기 속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철창의 녹슨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한세연이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양옆에 늘어선 유치장 창살 너머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이곳은 군대의 규율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지만 실상은 박진호 대령의 기분에 따라 억울하게 끌려온 병사들이 숨죽여 흐느끼는 절망의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떨어진 물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이 부대의 관리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머릿속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당직 근무를 서던 헌병 하사는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끌려온 여군의 행색을 보고 코웃음을 쳤으며 그녀를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위압적인 태도로 신문 의자에 앉혔다. 그는 한세연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름을 물었으나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하듯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하사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화가 났는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냈지만 한세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백에 눌려 섣불리 손을 대지는 못했다. 결국 헌병들은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고 신원 미상자로 분류한 뒤 가장 구석진 독방이 아닌 다인실 유치장에 집어넣기로 결정했다. 철창문이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열렸다가 닫혔고 한세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듯 들어갔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고 바르게 앉았다. 유치장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의 병사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거나 하급 부사관들로 보였고 하나같이 지치고 주눅든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이 기이한 여군을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에서 풍기는 진한 커피 냄새를 맡고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듯했다. 한세연은 젖은 군복이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개의치 않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위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막이 흐르던 유치장 안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세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한세연은 짧게 대령의 커피를 쏟게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헛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며 박대령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세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이었으며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선 범죄 수준의 비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병사는 자신이 보급품 창고 정리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부식을 발견하고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항명죄를 뒤집어 쓰고 이곳에 갇혔다고 고백했다. 그는 박대령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질 좋은 고기와 식자재를 빼돌려 외부 식당에 팔아넘기거나 간부 식당으로 전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질 나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여왔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병사는 대령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거절했다가 찍혀서 휴가를 모두 잘리고 이유 없는 트집을 잡혀 영창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세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다. 박진호 대령의 만행은 단순히 부하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패와 비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제7연대의 황제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분노와 증오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세연은 이 어린 병사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왔다가 부도덕한 지휘관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흘린 커피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기회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연대장실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열을 식히고 있던 박진호 대령은 자신의 권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비서관을 불러 헌병대에 갇힌 그 여군이 기가 죽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비서관은 쭈뼛거리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고 보고했다. 박대령은 그녀의 태도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내일 있을 사단장의 방문 준비가 더 시급했기에 그녀에 대한 처리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는 사단장에게 보여줄 서류들을 조작하고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철저히 숨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양주를 한 잔 따르며 이번 사열만 무사히 넘기면 장군 진급이 코앞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완벽한 부대의 겉모습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헌병대장이 찾아와 유치장에 있는 여군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을 때도 그저 전산 오류나 멍청한 행정병의 실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유치장 안은 더욱 춥고 스산해졌으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좁은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녁 식사로 배급된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국은 건더기 하나 없이 맹물에 가까웠는데 한세연은 군말 없이 그것을 입에 넣으며 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가 씹히는 듯한 식감은 박대령의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녀는 식판을 비우고 나서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유치장의 밤은 길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쳐 잠든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한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끓어오르는 정의감을 다스렸다. 그녀는 내일 아침 사단장 최민석 소장이 도착하는 순간이 바로 이 부대의 운명을 가르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최민석 소장은 그녀가 대령 시절 직접 가르치고 키워낸 후배였으며 그 누구보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박대령은 꿈속에서조차 자신의 영광스러운 진급식을 상상하며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시계바늘은 그에게 가장 잔혹한 아침을 선사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세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며 내일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여전히 커피 냄새가 났지만 이제 그것은 수치심의 상징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전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헌병대 건물 주위로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살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자 헌병들이 곤봉으로 철창을 두드리며 기상 나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소리쳤다. 전원 기상, 오늘 사단장님 방문하시니까 쥐 죽은 듯이 있어라. 괜히 소란 피우다가 걸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헌병의 위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세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굳어있던 관절을 풀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상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상병은 그녀의 알 수 없는 여유로움에 의아해하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호 대령은 아침 일찍부터 정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서 훈장을 매만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부관에게 헌병대에 있는 그 여군을 절대로 사단장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고 만약 실수가 생긴다면 옷을 벗길 각오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대 전체가 사단장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유치장 안의 한세연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박대령의 모래성이 무너져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7연대의 아침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태풍을 감지한 동물들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유사했다. 새벽 5시부터 모든 병사가 기상하여 연병장에 돌 하나까지 주워내고 막사의 창문을 닦아대는 통에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다. 사단장 최민석 소장의 방문 예정 시간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시간이나 앞당겨졌다는 긴급 타전이 들어왔기 때문이었고 이 소식은 박진호 대령에게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지휘 통제실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러댔고 참모들은 그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지시를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군화가 거울처럼 빛나는지 수십 번 확인하고도 안심하지 못한 채 당번병을 시켜 다시 한번 구두약을 칠하게 만들었다. 그는 최민석 소장이
독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깐깐하고 빈틈없는 원칙주의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진급길을 막아설까봐 전전긍긍했다. 박대령에게 있어 이번 사열은 단순한 부대 방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 능력을 증명하고 장군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는 부대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포장하기 위해 병사들의 식사 시간까지 줄여가며 청소와 정비에 매달리게 했다. 연대장실 창문을 통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을 내려다보던 박대령의 머릿속에 문득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는 그 골치 아픈 여군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는 사단장이 부대를 둘러보다가 재수없게 유치장 쪽으로 발길을 돌릴 경우 그 미친 여자가 헛소리를 늘어놓아 초를 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을 호출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사단장이 떠날 때까지 그 여자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입도 뻥긋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박대령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헌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조건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했다. 헌병대장은 연대장의 불호령을 듣고 허겁지겁 유치장으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렸고 유치장 입구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며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한세연이 갇혀있는 감방 앞을 지키는 경계병을 2명으로 늘리고 만약 사단장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둘러대라는 지침까지 하달했다. 유치장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갇혀있는 병사들은 헌병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한세연은 벽에 기대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마치 명상을 하는 수도승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세연은 헌병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를 통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 소장이 겉만 번지르르한 의전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박대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요란한 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쳤는데 그것은 자신의 후배이자 아끼는 부하인 최 소장이 썩어빠진 부대의 현실을 마주하고 얼마나 실망할지를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만남의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오전 9시 정각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무전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단장의 도착을 알렸다.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영내로 진입하자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은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우렁찼지만 그 이면에는 지휘관들의 강요에 의한 공포와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박진호 대령은 가장 먼저 달려나가 차문을 열 준비를 했고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지휘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은 최민석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성으로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박대령을 비롯한 연대 간부들을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다. 최 소장은 박대령이 내미는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짧게 악수하고는 곧바로 매서운 눈초리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상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병사들의 화려한 제식 동작이 아니라 땀에 젖은 전투복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들에 머물렀다. 연대장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병사들을 언제부터 세워놓은 건가? 최 소장의 첫 마디는 박대령이 예상했던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대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사단장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최 소장은 그의 말을 끊고 혀를 찼다. 자발적 병사들 눈빛에 도끼가 없고 피로만 가득한데 그게 자발적인가? 당장 해산시키고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해. 최 소장의 명령은 단호했고 박 대령은 얼굴이 벌개진 채 즉시 부관에게 해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열이 끝난 후 이어진 부대 순시 시간은 박 대령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은 고문의 연속이었다. 최 소장은 박 대령이 미리 준비해둔 모범 내무반이나 잘 꾸며진 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취사장 배수구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구석진 곳들만 골라다니며 점검했다. 그는 페인트 칠이 덜 마른 벽을 손으로 짚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할 예산이 있으면 병사들 부식이나 더 신경 쓰라고 질타했다. 박 대령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따라다니는 참모들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박 대령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최고급 요리가 준비된 간부 식당으로 최 소장을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병사들과 똑같은 메뉴로 병사 식당에서 먹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박 대령은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최 소장은 이미 병사 식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식당에 도착한 최 소장은 국에 건더기가 거의 없고 반찬이 부실한 것을 보고 경로하여 식판을 내려놓았고 박 대령을 향해 이게 자네가 말한 최정예 부대의 식단인가? 자네는 이걸 먹고 싸울 수 있겠나? 라고 호통을 쳤다. 식당에서의 질타로 인해 박 대령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는 이제 진급은커녕 옷을 벗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든 빨리 이 순시를 끝내고 사단장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최 소장은 아직 볼 것이 남았다며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최 소장은 식당을 나서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뭔가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렸다. 부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 병사들이 지휘관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있군. 군기라는 건 공포로 만드는 게 아니네. 최 소장의 뼈 있는 조언에도 박 대령은 그저 명심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최 소장의 시선이 숲 그늘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헌병대 건물 쪽으로 향했고 박 대령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저 건물은 뭔가 헌병대인가? 최 소장의 질문에 박 대령은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아,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 공사 중입니다. 먼지가 많고 위험해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연기력이 할리우드 배우 수준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최민석 소장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박 대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 대령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공사 중이라면 공사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지휘관의 임무지. 그리고 헌병대 관리 실태야말로 부대 기강의 척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최 소장은 이미 헌병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최 소장의 뒤를 쫓았다. 헌병대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계병들은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너무 놀라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최 소장은 굳게 잠긴 출입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 뒤에서 박 대령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으로 절대 문을 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 소장은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잠겨있자 뒤를 돌아 박 대령에게 열쇠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열쇠 관리병이 휴가를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동원했지만 그것은 최 소장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줄 뿐이었다. 문부서. 최 소장의 짧고 굵은 명령이 떨어지자 수행하던 부관들이 즉시 문을 개방하기 위해 움직였다. 박 대령은 비명을 지르듯 사단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최 소장의 싸늘한 일갈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네 그 안에 도대체 뭘 숨겨놓았길래. 이리도 필사적인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네. 결국 헌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소리는 마치 박대령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어두운 헌병대 복도 끝 가장 안쪽 유치장에 갇혀있던 한세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를 울리는 군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커피 자국으로 얼룩진 모자를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복도 저편에서 들어오는 빛과 함께 최민석 소장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눈 속에 있던 고요함이 깨지고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외부의 빛이 차단되자 헌병대 복도는 침침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거리는 음산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콘크리트 특유의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최민석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그는 최전방 야전부대부터 사령부 행정직까지 두루 거친 베테랑이었기에 냄새만 맡아도 그 부대의 관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박진호 대령은 사단장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복도를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냈다. 공사 중이라더니 자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곰팡이만 피어 있군. 이게 자네가 말한 리모델링인가? 최 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울림은 콘크리트 벽을 타고 박 대령의 고막을 아프게 때렸다. 박 대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만 해두고 대기 중이라느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느니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었다. 헌병대장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고 그의 불안한 태도는 최 소장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는 꼴이 되었다. 최 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박 대령의 말을 끊고는 복도 안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유치장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는 공간들조차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평소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 소장은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먼지를 훑어보고는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나오는 것을 박 대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범죄를 저지른 병사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사람을 가둬두는 게 자네가 말한 군기 확립인가? 박 대령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운이 나빠서 걸렸을 뿐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수모를 헌병대장 탓으로 돌리며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들이 복도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안쪽 깊숙한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누군가가 억눌린 목소리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소장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인기척이었고 공사 현장에서 날 법한 소음이 아니었다. 박 대령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황급히 최 소장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사단장님, 저쪽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라 쥐들이 많아서 시끄럽습니다. 더 보실 것도 없으니 그만 나가셔서 시원한 차나 한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 소장은 박대령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필사적인 태도에서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박대령을 밀치다시피 하며 옆으로 비켜서게 했고 쥐새끼가 우는 소리인지 사람이 우는 소리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라고 쏘아붙였다. 박대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알량한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안쪽 감방에 갇혀있는 병사들과 그 골치 아픈 여군이 입을 다물어 주기를 바라는 헛된 희망뿐이었다. 최 소장이 소리가 나는 가장 안쪽 유치장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안에는 대여섯 명의 병사들이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경례 구호를 외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다. 최 소장은 그들의 갓한 눈과 말라비틀어진 얼굴, 그리고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꾀죄죄한 몰골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의 증거였고 박진호 대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문 열어 최 소장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헌병대장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손을 벌벌 떨며 자물쇠 구멍을 찾지 못해 헤매었고 그 모습이 답답했던지 최 소장이 직접 열쇠를 낚아채 문을 열어젖혔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철창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병사들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과 저승사자를 만난 듯한 공포가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 대령은 문 뒤에 숨어서 병사들을 향해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과 살벌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터진 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최 소장은 유치장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자네는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나? 그 병사는 보급품 비리를 고발하려다 갇힌 상병이었는데 사단장의 따뜻한 물음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연대장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병사의 고백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그 내용은 박 대령이 저지른 횡령과 직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었다. 박 대령은 병사의 입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유치장 안으로 뛰어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사단장님, 이놈은 허증이 있는 관심병사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는 병사를 발로 걷어찰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최 소장의 싸늘한 눈빛에 가로막혀 멈칫했다. 최 소장은 박 대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묻고 있는 건 자네가 아니야라고 일갈했다.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박 대령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뒤로 주춤거렸다. 상병의 용기 있는 고백에 힘입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유치장 안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부당한 얼차려,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등 박 대령의 만행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최 소장은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군의 기강이 한 명의 탐욕스러운 지휘관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박 대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병사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최 소장의 시선이 유치장 가장 안쪽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인물에게 머물렀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일어나서 울먹이고 있었지만 유독 그 사람만이 미동도 없이 앉아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전투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 인물은 온몸에서 묘한 위화감을 풍기고 있었고, 특히 옷과 머리카락에 말라붙은 짙은 갈색 얼룩이 눈에 띄었다. 최 소장은 본능적으로 그 인물이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감지하고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대령은 최 소장이 한세연에게 관심을 보이자 기겁하며 다시 앞을 막아서려 했다. 사단장님, 저 여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여자입니다. 부대에 무단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길래 잠시 가둬둔 것뿐입니다. 박대령은 한세연을 정신이상자로 몰아붙여 최 소장의 관심을 끊으려 했고,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험담을 퍼부었다. 아주 질이 나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해서 내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최 소장은 박대령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짙은 커피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박대령을 밀쳐내고 한세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섰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옷에 묻은 얼룩은 분명한 커피 자국이었고 그 양으로 보아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부은 것이 명백해 보였다. 자네는 왜 여기에 있나? 그리고 그 몰골은 도대체 뭔가 최 소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부하를 걱정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한세연은 최 소장의 목소리를 듣고도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유치장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대령은 제발 그녀가 미친 척이라도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는 만약 그녀가 자신이 커피를 부었다는 사실을 말해버리면 단순히 횡령이나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모독 문제가 되어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관에게 눈짓을 보내 헌병들을 시켜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최 소장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게 최 소장의 명령이 다시 한번 떨어졌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 여군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고 왜 그녀가 이토록 침착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었다. 한세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모자 챙 아래 감춰져 있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유치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박대령은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그 여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허위 사실을 외치며 최 소장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박대령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시선을 한세연의 얼굴에 고정시켰다. 박대령의 소란스러운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유치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최 소장의 거친 숨소리와 박대령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세연이 완전히 고개를 들고 최 소장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커피 얼룩으로 지저분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강인한 의지와 품격은 결코 가려질 수 없는 것이었다. 최 소장은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뇌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입이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군 생활 내내 존경하고 따랐던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박대령은 최 소장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옆에서 깐족거리며 한세연을 모욕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보십시오. 눈빛부터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장 정신병동으로 이송해야.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최 소장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며 주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박대령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오직 눈앞의 여인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세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제7연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최민석 소장은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흙먼지와 커피 자국으로 얼룩진 그 얼굴은 그가 군 생활을 하며 가장 존경했던 전설적인 지휘관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눈가의 주름이 조금 늘었을지언정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와 그 안에 서린 서늘한 기백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녀만의 고유한 표식이었다. 최 소장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전장의 선봉에 서서 두려움 없이 지휘하던 강철 같은 군인이었으며 자신의 나태함을 꾸짖고 진정한 군인 정신을 일깨워준 스승이기도 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박진우 대령은 여전히 최 소장의 옆에서 알짱거리며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는데 그는 사단장이 충격으로 굳어버린 것을 단순히 불쾌감의 표시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 제가 당장 헌병들을 시켜 밖으로 내다 버리겠습니다. 박 대령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호를 하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내 빨리 그녀를 끌어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자신이 지금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재촉하고 있었다. 헌병들이 주춤거리며 유치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최 소장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이 몸을 부르르 떨며 박 대령을 향해 고개를 확 돌렸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는 듯했고 그 살기등등한 표정의 박 대령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며 입을 다물었다. 최 소장은 더 이상 박 대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그를 밀쳐내고는 유치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한세연의 바로 앞에 섰다. 좁고 지저분한 유치장 바닥,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뿐이었다. 최민석 소장은 발뒤꿈치를 강하게 부딪히며 차렷 자세를 취했고 그 소리는 좁은 유치장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려 칼날 같은 경례를 붙였고 목이 터져라 복창했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고함 소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자신의 불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담긴 절규에 가까웠다. 그 순간 헌병대 건물에 낡은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헌병들과 갇혀있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떡 벌렸다. 박진호 대령은 자신의 귀에 들린 군단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는데 마치 뇌회로가 정지한 듯 사고가 멈춰버린 상태였다. 군단장이라니 그 전설적인 쓰리스타가 왜 이 누추한 유치장 구석에 그것도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앉아있단 말인가.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사단장이 깎듯이 경례를 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 자신이 조금 전까지 미친 여자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여군이었다. 박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갔다. 한세연은 최 소장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앉아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대한 위압감이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러워진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화려한 정복을 입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위엄있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소장 오랜만이다. 자네가 지휘하는 예하 부대 꼴이 아주 볼만하군. 내가 올 줄 몰랐나.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무게는 최 소장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최 소장은 차려 자세를 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제가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군단장님께 씻을 수 없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 자신의 예하 부대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박대령이 저지른 만행이 곧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고개를 숙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그제야 자신들과 함께 갇혀있던 아줌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진우 대령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닫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폭언을 퍼붓고 감방에 쳐넣은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단장 한세연 중장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미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극심한 공포가 몰려와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턱이 덜덜 떨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한세연은 최 소장에게 시선을 거두고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는 박 대령에게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박 대령은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철창벽이었다. 한세연은 박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커피 얼룩이 묻은 자신의 모자를 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물었다. 박 대령, 자네가 내 머리에 부은 이 커피 아주 뜨겁고 인상적이었어. 이게 자네가 말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교육인가? 박 대령은 구 군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유치장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고 조금 전까지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한세연의 군화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차가워서 감히 손을 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진급은커녕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공포와 후회로 인해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세연은 무릎 꿇은 박 대령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몰랐다. 내가 군단장이 아니라 힘없는 이등병이었다면 자네의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질문은 박 대령의 비겁한 변명을 정면으로 꿰뚫었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바닥에 처박았다. 그녀는 계급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자네는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과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한 거야. 유치장에 갇혀있던 병사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한세연의 사이다 같은 발언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박 대령에게 당했던 억울함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편이 되어준 군단장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비리를 고발했던 상병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좁은 감방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최 소장 당장 헌병대장을 불러서 이 문을 다 개방해.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병사들을 전원 석방하고 의무대로 보내 검진받게 하라. 한세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최 소장은 즉시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헌병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헌병대장은 허둥지둥 열쇠를 찾아 감방 문들을 열기 시작했고 헌병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갇혀있던 병사들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박대령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는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버려져 있었다. 한세연은 유치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박대령을 돌아보았다. 박진호 대령 자네는 지금 이 시각부로 보직해임이다. 헌병대는 박대령을 즉시 구금하고 그동안의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그녀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이는 박대령의 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박대령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뜨거운 여름날의 한바탕 소동을 비웃는 듯했다. 헌병대 건물에서 박진호 대령이 처참한 몰골로 끌려나간 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묘한 안도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세연은 헌병대장이 가져다 준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과 목에 묻은 끈적거리는 커피 자국을 대충 닦아냈지만 군복에 깊게 배어버린 얼룩과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신 최민석 소장에게 즉시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밀실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 최민석 소장은 한세연의 단호한 의지를 읽고 지체 없이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부대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오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는 집합 명령에 투덜거리며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단상 주위에 헌병들이 쫙 깔려 있었고 평소라면 가장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서 있었을 연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고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최민석 사단장과 함께 낡고 더러운 전투복을 입은 한세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저 여군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단장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인지 의아해했고 일부는 아까 헌병대에 끌려갔던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한세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사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태양보다 더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모자를 고쳐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제3군단장 한세연 중장이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을 사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았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세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단장이라는 말에 전 병력은 감전된 듯 얼어붙었고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전설적인 군단장이 자신들 앞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보다 더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한세연은 뒤이어 헌병들에게 박진호 대령을 단상 아래로 끌고 오라고 지시했고 곧 포승줄에 묶인 박 대령이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왔다. 그의 정복은 구겨지고 계급장은 삐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괴롭히던 연대장이 죄인처럼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믿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부당한 권력과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박진호 대령은 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병사들의 복지를 착복하고 인권을 유린했으며 신성한 군기를 문란케 했다. 이에 본 군단장은 즉시 그를 보직 해임하고 군법 회의에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세연의 선고는 추상 같았고 박 대령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바닥을 기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을 직접 뜯어내어 바닥에 던졌고 그 금속 조각이 아스팔트 바닥에 뒹구는 소리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깨뜨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한세연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휘관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늘 내가 뒤집어 쓴 이 커피 자국은 나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썩어빠진 지휘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그녀의 진솔한 사과는 병사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높은 계급의 장군이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았으며 그 진정성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헌병대 유치장에서 만났던 내부 고발자 상병을 단상 위로 불러올렸다. 상병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올라왔지만 한세연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 병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맞선 이 병사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며 영웅이다. 한세연은 즉석에서 상병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 휴가를 명령했으며 병사들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로 그를 응원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함성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한세연은 최민석 소장에게 부대의 조속한 정상화와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지시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최 소장은 붉어진 눈시울로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의 뜻을 받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한세연이 떠나기 위해 지휘 차량으로 향하는 길에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절도 있고 힘찬 자세로 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신이 아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다. 한세연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처음 쉬었던 떡갈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박대령의 오만함이 시작된 곳이자 동시에 이 부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뜨거운 8월의 태양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부대를 감싸고 있던 답답하고 억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옷에 묻은 커피 냄새가 이제는 훈장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 차량에 탑승했다. 검은 세단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떡갈나무 잎이 붉게 물들 무렵 제7연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다.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하여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고 식당에서는 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과일이 매일 배식되었다. 박진호 전 대령은 군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으며 그의 비리에 가담했던 간부들 역시 모두 옷을 벗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지휘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휴가 때마다 가족들에게 우리 부대가 달라졌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떡갈나무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병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군단 사령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가을산을 바라보던 한세연 중장은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커피향을 맡을 때마다 그날의 뜨거웠던 사건과 병사들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경고이자 지휘관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쓴약과도 같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제7연대의 전투력 측정, 최우수 부대 선정 보고서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밥그릇과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작은 귀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되새겼다.